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엔 여자나 남자나 돈벼락 맞으면 팔자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딱 그 케이스네요. 전 30대 초반의 여의사예요. 한 1년 전만 해도 오로지 돈만 쫓아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솔직히 의대에 진학한 것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였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가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평생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의 부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 다시금 끔찍히 가난했던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게 됐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비록 성형외과 의사지만 심도 깊게 가정의학 공부도 다시 해가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주치의가 되어주고 있어요. 물론 주 1회 정도는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진료도 보고 있고요. 큰돈이 생기니 사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군요. 폐지를 주우며 절 길러주셨던 할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네요. 요즘 드는 생각은 참 사람 팔자, 뒤웅박 팔자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돈만 쫓아 아둥바둥 살던 삶에서 삶의 여유를 찾게 된 저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전 어렸을 땐 지방에 살았기에 서울에서보단 여유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빠가 자수성가하신 사업가였거든요. 외동딸인 전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죠. 할머니와 엄마, 아빠와 함께 대궐같이 큰 집에서 살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흑수저였던 아빠가 사업으로 성공하기까진 강박적으로 철두철미했던 아빠의 성격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놈의 칼 같은 성격 탓에 할머니는 물론 엄마도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죠. 한떨기 꽃잎같이 여렸던 성품의 엄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빠와 이혼하고 말았어요. 무시무시했던 아빠는 이혼하고 떠나는 엄마에게 절대 절 다시 못 만나게 했죠. 쫓겨나듯 나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하네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절 놓고 떠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보람아, 우리 딸, 내 귀한 딸 정말 미안해. 능력 없는 엄마보단 잘 사는 아빠 곁에 있는 게 훨씬 나을 테니 널 데려가지 못하는 못난 엄마를 제발 용서해줘. 아, 내 팔자야. 내 새끼를 이렇게 떼어놓고 가게 되다니. 시어머니지만 늘 엄마 편이었던 할머니도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보람 엄마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언젠가 보람이 다시 만나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보람이 잘 키울게. 내 아들이 성격이 칠할 맞아서 정말 미안하다. 가끔 만나게 해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이렇게 눈물 파티를 하며 헤어진 엄마는 1년 뒤 재혼을 하셨고 새 아빠를 따라 남미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소식조차 알 수 없게 되었죠. 한국에서 너무 먼 곳이었으니까요. 아빠와는 다르게 인자하고 다정하셨던 할머니는 며느리였던 엄마에 대해 그 후로도 늘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엄마 아빠는 부부의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네 엄마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내 아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사업 성공시키느라
성격이 칠할맞게 변해버려서 그걸 못 버티고 헤어지게 된 거지. 비록 내 아들과는 인연이 끝났지만 우리 보람이와는 천륜이니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천륜은 사람이 끊어낼 수 없는 법이거든. 이 할미가 나중에 엄마 꼭 찾아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그때까진 할미가 엄마 역할 다 해줄게. 뭐든 말만 하렴.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을 시기라 엄마의 부자를 빼놓고는 솔직히 부족함 없이 자랐지요. 하지만 사업이란 게 항상 잘 될 수만은 없더군요. 아빠가 밤을 새고 사업의 내리막길을 온몸으로 막으려 했지만 결국 부도가 나버렸죠. 온 몸과 영혼까지 다 바쳤던 사업이 허무하게 망해버리자 아빠는 거의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어.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10수년을 내 모든 걸 다 바친 회사인데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순 없어. 세상에 이럴 순 없는 거라고. 옆에서 보던 저와 할머니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본인의 성격을 못 이기고 하룻밤에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말았어요. 아마도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은 탓이겠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우리 할머니는 충격이 컸고 하나뿐인 아빠를 잃은 저 또한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을 치를 새도 없이 우리 집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문 열어! 할매랑 딸년이랑 집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빚진 사람이 죽었으면 그 가족이라도 갚아야지. 내 돈 돌려내! 하루에도 몇 사람씩 돈 내놓으라며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죠. 할머니는 그 사람들을 집안에 들여 차용증이라도 있으면 확인하고 돈이 되는 대로 최대한 갚았어요.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자 이젠 차용증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하더군요. 집이며 돈 되는 물건은 다 처분해서 빚을 갚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며 들이닥치니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안 되겠다 보람아. 더는 갚을 돈도 없으니 우리 서울로 올라가자꾸나. 할머니와 전 야반 도주하듯 서울로 올라갔어요. 예전에 여행 왔을 땐 그렇게 황홀하던 서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올라오게 되니 황량한 사막같이 느껴지더군요. 의지할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한 분, 할머니뿐이었죠. 정들었던 고향 친구들과 헤어졌다는 아쉬움 따윈 제겐 사치였어요. 할머니가 챙겨온 쌈짓돈 50만 원을 갖고 서울 고시원에서 함께 지냈어요. 공동식당에 쌀과 김치는 늘 있었기에 할머니께서 한 가지 반찬 정도를 더해서 조촐하게 식사하곤 했죠. 전 초등학교를 이어서 다녀야 했고 기본적인 생활비는 벌어야 했기에 할머니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라도 일하고 싶어 하셨지만 나이 든 사람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없더군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전 신문이나 우유 배달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여자가 위험하다며 극구 만류하셨죠. 우리 보람이는 험하게 자라면 안 돼. 이 할미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손녀딸 위해서 폐지 열심히 주어 돈 벌 테니 넌 공부나 열심히 하렴. 대궐 같은 집에서 따순밥 먹으며 풍요롭게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생활에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하지만 전 할머니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죠. 중학생이 되어 어디선가 사당 오락이랑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 말을 생활 신조처럼 여기며 그 어린 나이에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죠.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깬다기에 시험 기간이면 커피를 사발채 들이켰어요. 쓰디 쓴 커피를 많이 마신 탓에 심장이 벌렁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해와 암기를 거듭했어요. 하도 의자에 오래 붙어 있다 보니 여름이면 엉덩이에 땀띠가 그득했죠. 에어컨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마구 해대니 성적은 당연히 탑을 달리더군요. 수능날이 다가오자 떨리는 맘 반. 이미 준비는 다 됐으니 얼른 시험 차리고 싶은 맘 반이었죠. 할머니는 원래는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셨는데 수능날만큼은 제 도시락을 싸주시며 고사장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보람아, 어린 네가 하루에 19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거 보고 이 할미는 눈물이 나더라. 설사 수능 잘 못 본다고 세상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우리 보람이 곁엔 이 할미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실력 펼치고 와. 알았지, 우리 강아지? 그 말을 듣고 수능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더군요. 그래도 1교시 국어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마음을 추스렸죠. 수능시험 3달 전부터 매일 수능 시간에 맞춰 모의고사를 치렀던지라 오히려 익숙하게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당연히 인서울 의대에 합격할 점수였죠. 틀린 문제가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었거든요.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번다고 들었기에 전 당연히 가나다군 모두 의대를 지원했고 다 합격하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합격 소식을 확인하곤 할머니와 함께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더랬죠. 옆에 고시원 사람들이 뭔 일 난 줄 알고 쳐다보고 가더군요. 할머니, 나 의대 합격했으니 이제 폐지 줍는 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허리도 다 꼬부러지고 디스크도 심한데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다 보람아. 의대 등록금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너 의사 돼서 돈 벌 때까진 이 할미가 보태줘야지. 아니에요. 의대생들은 과외비도 꽤 받으니 과외 한 4-5개 뛰면 내 등록금이랑 생활비까지 해결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성실하게 생활할 거예요. 이젠 나도 20살이고 성인 됐으니 내가 할머니 보호자 할 거예요. 일 그만하세요. 호언장담하며 할머니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고시원에서 쉬게 했지만 할머니는 인형 눈알 붙이는 알바를 어디서 구해오셔서 계속 일하셨죠. 침침한 눈으로 돋보기까지 쓰시고 말이죠. 의대에 입학했더니 정말 잘 사는 집 자녀들이 많더군요. 다들 아빠가 사업하거나 판사, 변호사, 정치인, 장관 등등 화려하더군요. 우리 집도 어렸을 땐 참 잘 살았는데 우리 아빠가 아직도 승승장구하며 사업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엄마도 이혼 안 하시고 떠나지 않으셨을 텐데. 괜시리 옛날 생각이 나서 울적해지기도 했죠. 재혼해서 남미로 떠났다던 엄마는 저와 할머니가 야반도주하듯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너무 먼 곳으로 이민 간 엄마를 찾을 엄두조차 못 내겠더군요. 사실 먹고 살기 바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시간도 없었죠. 그렇게 바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핑크빛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의대 동기 중 한 명이 제 주위를 맴맴 돌며 러브 시그널을 보내더군요. 눈치를 채긴 했지만 당장 과외 4-5개 하랴. 공부하랴 바빠 죽겠으니 모른 척 하고 있었죠.
이런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위 친구들이 오히려 더 신이 나서 밀어주더군요. 야, 천보람, 저기 정명이 또 온다. 이번엔 무슨 선물을 갖고 왔으려나? 저 큰 책가방에 맨날 너한테 줄 선물 가득 싣고 네 주위를 맨맨 돌잖아. 너 도대체 정명이 마음을 언제 받아줄 거야? 설마 아직 눈치 못 챈 건 아니지? 아우, 저 가방에 든 게 다 내 선물이겠어? 본인 전공책이겠지. 됐어.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연애하게 생겼니? 부자인 니들이나 남자랑 연애하고 풍요롭게 살아라. 난 우리 할머니 챙기기도 바쁘당. 야, 꽃다운 우리 나이에 맨날 과외 알바하고 도서관에만 앉아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정명이랑 연애 한번 해봐. 뭐 정명이네 집도 그리 잘 사는 것 같진 않다만 사람은 착한 것 같으니 말이야. 김정명. 이 친구네도 나랑 똑같이 가난하단 말인가? 그럼 오히려 말이 잘 통하겠군. 전 정명이네 집이 나와 비슷하게 흑수저란 말을 들으니 그한테 호감이 생기더군요. 내 생활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명이는 쭈뼛쭈뼛 제게 다가오더니 가방에서 큰 빼빼로를 꺼내서 수줍게 건넸어요. 보람아, 이거 오다가 눈에 보이길래 하나 사봤어. 너 단 거 좋아하니? 야, 김정명, 너 진짜 이렇게 무드 없이 빼빼로 줄 거야? 빼빼로데이에 네 생각이 나서 샀다. 우리 데이트 좀 하자. 이렇게 박력 있게 나와야지 남자가. 나 너한테 데이트 신청 해도 돼?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보람아. 나 OT 때 처음 널 본 순간부터 반해버렸어. 나도 등록금 내가 벌어야 해서 알바하느라 바쁘긴 하지만 우리 시간 내서 데이트라도 한번 할까? 아니, 그 전에 일단 나랑 사귀어 줄래? 나도 남자 한번 안 사귀어 봤지만 넌 정말 순진무구 그 자체구나. 그래, 우리 잘 만나보자.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좋지 뭐. 그날부로 우린 의대에서 유명한 CC가 되었어요. 서로 도서관 자리도 맡아주고 알바 자리도 구해주며 할머니보다 정명이와 붙어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정명이가 군의관으로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다 기다려줬어요. 군대를 다녀오는 바람에 연수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인턴 레지던트 생활까지 한 병원에서 했죠. 주위 친구들도 우리 커플을 거의 부부 취급했어요. 지금도 가끔 오래된 의대 동기들을 만나면 제가 정명이와 결혼한 줄 착각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둘 다 나이가 20대 후반을 향해 갈 무렵 우리의 결혼 얘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우리 할머니는 같이 식사도 하고 남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남친 가족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본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 다 의사인데 우리 집에서 널 반대할 이유는 없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사귄 지 워낙 오래됐으니 이미 보람이에 대해 좀 알고 계시기도 하고 정식으로 결혼 얘기 꺼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데 시일이 지나도 남친은 결혼에 대한 가족들의 피드백을 전해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남친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어요. 정명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날 대하는 것도 차갑고 말이야. 마치 딴 사람 같아. 무슨 일 있어? 보람아, 내가 한 1, 2주간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안 될 것 같아. 응? 뭐가 안 돼? 대체 무슨 말이야?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봐. 우리 결혼 말이야. 우리 집 워낙 가난한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너인 할머니랑 딱 두 식구뿐이지만
우린 딸린 식구도 정말 많은데 가족들이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 다 내가 어서 레지던트 생활 끝내고 돈 벌어서 집에 가져오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거야. 그런 거 생각하면 벌써 힘 빠져. 특히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 집안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길 바라네. 소위 열쇠 3개 정도는 해줄 집안.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집안 말이야. 뭐? 나도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월 1,000은 벌 텐데 그럼 시댁에 용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역부족이야? 그 정도 말고 아예 우리 가족들 살 집 한 채 거뜬히 해올 수 있는 집안 여자를 원하셔. 그게 아니면 절대 결혼 안 시키겠대. 정명아, 자기야. 아니 우리가 사귄 세월이 얼만데 고작 돈 때문에 헤어지겠다는 거야? 난 당연히 너랑 결혼하는 미래만 꿈꾸고 있었어. 너와의 결혼은 내 삶의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람아, 정말 미안해. 너도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아직도 하루에 4-5시간 자가며 생활하고 있잖아. 나도 그렇고 고작 돈이라고 칭하기에 돈의 힘은 너무 커. 실은 마담 또 아줌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중소기업 오너 딸이랑 맞선을 주선해줘서 지난 주말에 나갔었어. 우리 가족들은 그 여자랑 결혼하길 원하셔. 뭐야? 너 지금 딴 년이랑 바람 피고 다닌 거야? 나한텐 집에서 쉬겠다고 해놓고 그 시간에 딴 여자랑 선봤다고? 정말 미안해. 너와 눈도 못 마주칠 만큼 죄책감이 크긴 해. 하지만 그 여자가 신혼집이며 우리 가족들 살 집, 그리고 나중에 개원 비용까지 다 대주겠대. 차도 외제차로 뽑아주겠다며 혼수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왔더라.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리니 바로 눈 돌아가셨지 뭐. 얼른 그 여자 잡으라고 성화야. 혼수 금액만 다 해도 좋게 30억은 된다며. 30억? 그래. 내가 30억까진 니네 가족들한테 못 바치겠네. 중소기업 딸인지 뭔지한테 대릴 사위로 들어가. 내가 너무 열이 받고 분통해서 너한테 침 한번 뱉어야겠다. 전 남친한테 침을 뱉고 바로 돌아서서 자리를 떴어요. 얼마나 용을 써서 의사 타이틀까지 땄는데 돈 앞에선 의사 직함도 다 쓸모없는 건가 싶더군요.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그 걱정부터 앞섰어요. 정명이와 오래된 커플이라는 것도 아시고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하라며 성하셨거든요. 전 어렵게 말을 꺼냈죠. 할머니, 나 정명이랑 결혼 안 해요. 오늘 헤어졌어요. 일단 병원 취업해서 일 좀 하다가 더 좋은 놈 잡아서 결혼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요, 이게 뭔 일이래? 네가 왜 정명이랑 헤어져? 니네 사귄 지 거의 10년이 돼가잖아. 혹시 이 할미 때문에 그쪽 집안에서 반대한대? 혹처럼 붙어 있을까봐. 난 니네 결혼하면 일체 연락 안 한다고 말씀드려. 귀찮게 안 한다고. 아냐, 그냥 부잣집 딸내미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네. 쿨하게 보내줬어요. 할머니, 나 좋다는 남자들 많아요. 곧 사윗감 데려올 테니 심려 마세요. 우리 아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고. 아이고, 가난이 뭐라고. 세상이 열심히 사는 우리 손녀딸 마음에 비수를 꽂는구나.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니 그때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우리 둘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죠. 그렇게 9년간의 연애는 장렬히 막을 내렸고 전 광화문의 한 성형외과에 취업해 페이닥터로서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맨날 집 병원만 오가고 있던 중에
병원화 커피숍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야, 천재 천보람, 너 보람이 맞지? 어머, 너 치혁이 아니니? 웬일이야? 초등학교 때 모습 그대로다. 반가워.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천재 천보람이 뭐야? 내가 무슨 천재였다고. 너 맨날 100점만 맞았잖아. 심지어 중학교 시험지 갖다 줘도 다 풀어내고. 머리 회전 슝슝 빠르고 완전 천재였지 뭐. 지금은 뭐해? 나 이 건물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해. 성형외과 전문의 됐어. 거봐, 천재 맞네. 너 전문직 될 줄 알았어. 좀 똑똑했어야지. 그나저나 진짜 반갑다. 너야말로 어렸을 적 똑순이 얼굴 똑같이 남아있네. 여전히 이쁜데? 예쁘다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좋게 봐줘서 고마워. 너도 이 근처 직장 다녀? 아, 나 여기 시청에서 근무하지. 구급 공무원이야. 뒤늦게 합격했다, 야. 우리 일터가 진짜 가깝네.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하며 지내자.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며 친구들끼리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던 양치혁이라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할머니가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와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는데 절 알아봐주니 고맙더군요. 연락처를 교환한 우리는 거의 매일 통화하고 카톡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어린 시절 추억 얘기를 할 때면 밤을 새서 통화하기도 했죠. 나 너희 할머니 한번 찾아봬도 될까? 니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나 엄청 예뻐하셨잖아. 내가 널 위해 뱀이며 벌레며 다 물리쳐주니 나보고 보람이 호위무사라며 고맙다고 하시고 떡볶이도 자주 해주시고 말이야. 맞네. 우리 고향 뒷동산에 뱀이랑 벌레들이 워낙 많아서 네가 많이 잡아뒀지. 그래, 한번 놀러와. 근데 우리 집이 워낙 작아. 나 초대해주는 거야? 야호, 내가 할머니 선물 많이 사갈게. 정말 고마워 보람아. 제가 성형외과 페이닥터로 월 1,000만 원씩 벌기 시작하며 저와 할머니는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고 17평짜리 1.5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좁긴 해도 고시원이 아닌 아파트에 살 때 이 친구를 초대하게 돼서 다행이더군요. 치혁이는 워낙 밝은 성격답게 저희 집에 놀러 와서도 제잘제잘 말이 많았어요. 할머니도 그런 치혁이를 참 귀엽게 바라보셨죠. 그런데 치혁이는 저희 집에 있던 내내 저와의 미래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저와 할머니는 살짝 당황을 했죠. 할머니, 저 보람이랑 사귀게 해주세요. 아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람이 죽을 때까지 책임질게요. 네? 어서 허락해주세요. 보람이 남편감은 우리 보람이가 직접 골라야지. 내가 정해줄 수가 있나 어디. 보람아, 네 의견은 어떠니? 근데 너 치혁이랑 연인으로 사귀는 사이였니?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니? 80 먹은 이 할미가 깜짝 놀랐구나. 미리 언질이라도 주지 그랬니? 아유 참, 할머니 사귀긴 뭘 사겨요. 치혁이 그냥 하는 말일 거예요. 우리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난 지 이제 10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연락 몇 번 했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그냥 농담일 거예요. 야, 촌보람, 이 남자 순정을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 많은 사람이라지만 우리가 결혼 정년기인데 아무렴 결혼에 대해 함부로 말 꺼냈을까봐. 나 진짜 진심이야. 카페에서 너랑 재회하는 순간 이건 운명이다. 직감했다고. 우린 하늘이 내려주신 운명이야. 거스를 수 없어. 얼른 대답해. 너 나랑 사귈 거야, 말 거야. 저와 할머니는 시뻘개진 치혁이의 얼굴을 귀엽게 쳐다보며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2, 3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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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일 후,
참 요새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 친구 덕분에 웃는다 싶었죠. 그런데 농담 반 진담 반인 줄 알았던 치혁이의 고백은 100% 진심이더군요. 그날 이후 병원으로 꽃다발이며 병원 직원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간식에 커피 등을 보내며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이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았던 치혁이가 싫지 않았기에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결심했죠. 치혁이는 애초에 말한 대로 저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만날 때마다 본인 부모님의 재력을 어필했어요. 뭐 엄청난 재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골 살면서 여러분의 행운 덕분에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하셨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농사 지으시다가 그 땅이 수용돼서 8억을 받았잖아. 그 돈으로 대학가 원룸 건물을 사서 월세 받고 편하게 사시는 중이지. 내가 외동아들이니 나중에 그 원룸 건물 다 내 거 되는 거 알지? 내가 공무원이니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올 테고 이 정도면 괜찮은 신랑감 아니니? 그래, 너희 부모님이 워낙 성실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완전 로또 맞으셨네. 잘 됐다. 그 덕분에 우리 부모님 건물주 돼서 콧대가 하늘 높이 치솟으셨지. 마음만은 100억대 부자시라니깐. 조만간 너랑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려고. 네가 우리 동네에서 특출나게 똑똑해서 유명했으니 아마 보람이 널 기억하고 계실 거야. 행동이 빨랐던 치혁이는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지 전 소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남친 부모님께서 절 한번 보자고 하시더군요. 전에 9년을 사귀었던 남친도 그쪽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졌으니 이번에도 날 싫어하면 어쩌지 란 감정에 앞섰어요. 더불어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선 제일 부자였다가 완전히 망해서 야반도주한 입장이었기에 남친 부모님께서 그걸 기억하면 어떡하지? 란 생각도 들었죠.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란 마음으로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최대한 조신해 보이는 복장을 입고 남친 부모님을 뵀죠. 그런데 처음 마주하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절 향해 뭐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넌 미를 추구하는 성형외과 의사라는 애가 창신구 하나 없이 그렇게 단촐하게 입고 나오냐? 집이 하도 가난해서 14K 금부채 하나 없더냐? 아, 야 치혁아, 우리 집 재력에 대해선 얘한테 말했냐? 아, 그렇지 뭐. 대강 얘기했어요, 엄마. 지방대 옆에 원룸 건물 하나 갖고 월세 받으며 살고 있다고요. 그래, 얘기 잘했다. 우리 건물주야. 알아? 네가 아무리 잘 나가는 의사라고 해도 뻐기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어느 세월에 돈 벌어서 빌딩 하나 올릴 수 있겠냐? 안 그래? 어머님, 저 의사라고 뻐긴 적 없어요. 시혁 씨한테도 잘난 척 한 번 한 적도 없고요. 어머님 농사 지으시다가 건물 소유하게 되신 거 대단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짓던 건 네 기억 속에서 잊어져라. 구질구질했단 시절이니. 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옛날 얘기 좀 해보자. 니네 아빠가 사업망에서 잔뜩 빚만 지고 서울로 도망쳐 왔더랬지? 네 엄만 죽었었나? 아님 바람나서 딴 나라 갔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네 엄마 얼굴 반반해서 그 시골 바닥에서 남자 좀 후리고 다녔지 아마?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마치 사실인 양 온 식당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하게 떠드는 남친 엄마를 한 대 치고 싶더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막말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빠 사업 잘못되기 전에 엄마는 바로 남미로 이민 가셨어요. 아빠 성격이 워낙 철두철미하신 면은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 도저히 이 자리에 계속 못 있겠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남친 부모님은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박더군요. 아니, 뭐 저렇게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다 있어. 야, 이년아, 너 당장 돌아오지 못해? 어디 어른 앞에서 저 지랄이야. 의사랍시고 건물주인 난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야! 야! 남친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허둥지둥대며 절 쫓아 나오더군요. 미안해 보람아. 우리 엄마 건물주가 되더니 성격이 좀 변하셨어. 원래는 자상한 분이셨는데 참. 너한테 막말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야, 양치혁. 너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엄마 품에 쌓여있는 마마보이구나. 내가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네가 대신 방패막이가 되어줘야지. 꿔다 넣은 보릿자루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도 네가 내 남자친구야? 결혼을 논할 자격이 있냐고. 나도 한땐 우리 엄마 아빠의 귀한 자식이었어. 지금도 우리 할머니한텐 귀한 손녀딸이라고. 내가 어려운 환경 다 헤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집에 돈 좀 없다고 사람 이렇게 무시해도 돼? 만약 결혼하면 내가 공무원인 너보다 몇 배 더 벌 텐데 고작 10억 상당 원룸 건물 하나 갖고 사람 개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앞으로는 완전히 방탄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날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무릎 꿇고 비는 남친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한테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이런 모습을 보이긴 싫더군요. 할머니께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남친과 또 이별했다고 말하기 참 죄송했어요. 일단 우리 관계가 파토난 것을 비밀에 붙이기로 다짐했죠. 하지만 이놈의 남친은 절 가만두지 않았어요. 본인 업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제 마음 돌리기에 쏟아붓더군요. 매일 병원으로 찾아오는 건 당연했으며 저희 집까지 찾아와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며 잘못을 빌었어요. 보람아, 치혁이가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하는데 한번 받아주려무나. 네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까지 밤낮으로 용서를 빌겠니? 사람 하나 죽게 생겼구나. 그 부모라는 사람들 내가 기억하는데 성깔은 고약하기로 소문났었지만 농사는 성실하게 짓던 사람들이야.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건물 찍어대니 어깨가 올라갔나 보구나. 그래도 결혼하고 네가 시부모로 잘 모시면 유해지지 않을까? 할머니도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절 설득했고 치혁이도 집 앞에 드러누워서 자기를 다시 안 만나주면 죽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제가 참 난감했어요. 약 한 달 뒤 속는 셈 치고 남친과 다시 만나기로 했죠. 전 바로 상견례 자리를 잡았어요. 지혜로운 우리 할머니께서 그쪽 부모님들을 뵙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란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판단을 할머니께 미룬 거죠. 상견례 날 당일 전 오후 진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곧바로 레스토랑으로 가기 위해 단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상견례 약속 시간 40분 전이었죠. 보람아, 방금 네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태 널 찾고 있었대. 우리가 서울로 야반도주 해버려서 우릴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 지금 중요한 상견례 자리이니 그쪽 레스토랑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 나도 나지만 네 친엄마가 사돈될 사람들을 봐야 하지 않겠니? 네? 뭐라고요? 할머니, 우리 엄마 말이에요? 남미로 이민 간 우리 엄마?
우리 엄마인 거 확실해요? 당연하지. 내가 아끼던 내 며느리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니? 네 엄마 사연을 듣자니 놀라 자빠질 일이 많은데 일단 상견례 일정이 급하니 얼른 챙겨서 오려무나. 대화는 이따 하면 되니까. 전 그때부터 사지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지막으로 봤던 엄마를 거의 20년 만에 볼 수 있다니. 날 까맣게 잊고 사는 줄 알았던 엄마가 지금껏 나와 할머니를 찾고 있었다니. 미움과 원망만 가득했던 엄마에 대한 감정이 고마움과 애틋함으로 바뀌더군요. 떨리는 몸과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하고 빨리 택시를 잡아 타고 상견례 장소인 강남으로 향했어요. 폐지 주우며 소녀딸 뒷바라지 하느라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80대 중반에 꼬부랑 몸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던 우리 할머니가 먼저 나와 계시더군요. 할머니도 긴장하고 흥분하셨는지 눈에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 잠시 후 남친과 예비 시부모님들이 등장했어요. 예비 시모의 얼굴은 여전히 똥 씹은 표정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고 예비 시모의 닭똥집 같은 입에선 또다시 무식한 막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지같이 사는데 소녀는 잘 키우셨네요. 의사하면서 월 1,000씩 벌면 결혼 후 우리한테 용돈 한 500씩은 바쳐야지? 뭐라고요? 저희 할머니까지 오신 마당에 어머님 아버님은 또 막말이에요? 거지같이 살다뇨. 우리 할머니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신 분이 또 어딨다고. 운 좋게 코딱지만한 원룸 건물 하나 가졌다고 눈에 뵈는 게 없으신가 보죠? 치혁이가 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이 자리까지 다시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전 예비 시부모들에게 다 쏟아붓고는 할머니를 모시고 그 자리를 나와버리려 했어요.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저쪽 편을 보고 지팡이를 드시더군요. 그러자 다른 자리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렸을 때 헤어진 저희 엄마더군요. 보람아, 나 엄마야. 엄마 얼굴 알아보겠니? 상견례 자리라고 해서 바로 쫓아왔는데 뒷자리에서 듣자 하니 대화가 이상하더구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필 이런 때 우릴 딱 찾았네요. 예비 시부모라는 사람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개무시하네요. 그래봤자 저 집도 한 10억대는 조그만 원룸건물 하나 가진 사람들인데. 뭐야? 야, 너 자꾸 우리 빌딩 보고 작다느니 코딱지만 하다느니 깔보는데? 네가 의사면 다야? 너 건물 아니 가게 한 칸이라도 있어? 부동산 한 개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정말. 그러자 저희 엄마가 예비 시부모들을 붙잡고 한 말씀 하시더군요. 저기요, 저쪽 대로본 건물 보이세요? 강남역 근처 저 21층짜리 건물이 내 건데 우리 딸 명의로 돌려주려고 서울 왔습니다. 시가 750억쯤 되네요. 시가 750억짜리 21층 빌딩을 내 명의로? 저 포함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예비 시모는 또 바득바득 우기더군요. 아니 아줌마, 증거 있어? 저 건물이 아줌마 거라는 증거 있냐고. 우리 기죽이려고 아무 말이나 씨부린 거 아냐? 허, 증거? 안 그래도 내 비서가 서류 다 챙겨왔으니 한번 보고 내 소중한 딸을 깔보든지 말든지 하시지. 뒤에 있던 젊은 여자가 파일에서 등기부 등본을 잔뜩 꺼내어 엄마한테 건네주자 엄마는 예비 시부모들 면전에 서류를 뿌렸어요. 내 이름 김경자요.
자, 눈알 있으면 똑똑히 보라고. 김경자 소유 맞지? 주민등록까지 깔까? 당신들은 이제 아웃이니 얼른 나가요. 어디서 코딱지보다 작은 건물 갖고 갑질이야? 예비 시부모와 치혁이는 기가 팍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뜨려 했어요. 그때 엄마는 예비 시모의 어깨를 탁 잡더니 그쪽 원룸 건물이 어디에 있다고 했지? 내가 그쪽 원룸촌 건물 다 사서 싸게 월세 내놔서 당신의 원룸 공실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럼 그쪽도 다른 사람들한테 매너가 좀 생기려나? 분명 할머니 말로는 참 착하디 착한 성품의 엄마였다고 했는데 진짜 매섭더군요. 남친 가족들은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가더군요. 그렇게도 울고불고 절 쫓아다니던 치혁이도 그 후로 얼굴을 볼 수 없었고요. 저와 엄마 할머니는 손에 손을 꼭 잡고 저희 집으로 와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언제부터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또 강남 건물은 뭐고요? 재혼했던 너희 새아빠가 남미에서 의류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 그 돈은 다 서울 강남 빌딩에 투자했지. 돈 많이 벌어서 좋아했던 것도 한순간. 그 지역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나자 치안이 위험했던 남미에서 네 새아빠가 납치를 당해. 그만. 나도 더 이상은 무서워서 그 지역에서 못 살겠더구나. 그 길로 모든 사업을 접고 서울로 돌아와서 너와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지. 맨 처음엔 당연히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다 망해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더구나. 그때부터 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너와 할머니 찾기에 혈안이 되었지. 결국 찾았는데 마침 너의 상견례 날이라기에 잔뜩 기대하고 나갔는데 참. 세상은 잔혹하지. 그치?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이제야 날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할머니랑 둘이 살며 할머니가 무진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디스크 걸린 허리로 폐지 주우며 날 의사로 만들어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살 때도 며느리인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우리 보람이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우리 다 같이 큰 집에서 편하게 살아요. 제가 어머님 평생 잘 모실게. 고맙다 며느리야. 이제라도 우리를 찾아줘서 고마워. 내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살겠니? 나한테 잘할 거 없어. 우리 보람이가 고생 너무 많이 했다. 보람이 잘 살게 해주면 그걸로 난 됐다. 얜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 그날 하루 펑펑 울며 우리는 모든 회포를 다 풀었어요.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서 엄마가 마련해 놓은 집으로 향했죠. 엄마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남 건물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다른 건물이 몇 개 더 있었기에 한 채를 팔아서 증여세도 해결되었죠. 전 거기에 제 전공인 성형외과를 개업했지만 그곳에선 딱 하루 일하고 있어요. 다른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해주고 계시죠. 대신 전 가정의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3, 4일을 전국 오지를 다니며 의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제게 남자친구도 만들고 편하게 살 것을 권유하셨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제 뜻대로 그리고 제 이름처럼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네요. 좋은 의미로 뒤용박 팔자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잠 4~5시간씩 자가며 열심히 살아온 결실을 이제서야 맺는 것 같기도 해요.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인생도 좋은 의미로 뒤웅박 팔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딱 30이 된 여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 30년의 인생이지만 제게는 1000년보다 길게 느껴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평소같이 어린 저를 재우시고 새벽 장사를 나가시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쏜쓸 새도 없이 두 분 다 현장에서 사망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린 딸의 기저귀 값이라도 한 푼 더 벌기 위해 고단하게 나섰던 그 새벽길이 다시는 그 딸을 볼 수 없는 길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허무하고 애석한 일인가요. 당시 주변에서는 어린 저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당장 서울로 올라오셨고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을 슬퍼하기도 전에 저를 길러야 하는 육아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신 거죠. 하연아, 불쌍한 우리 하연아, 얘 할미가 잘 보살펴 줄게. 가여운 우리 아기. 당신의 자식을 먼저 보낸 것보다 부모 없이 자랄 저의 아픔이 더 걱정이었던 할머니는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매일 같이 데리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저까지 업고 음식을 하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저한테 모진 소리 짜증 한번 안 내시고 정성껏 저를 길러주셨어요. 제가 말문이 트이고 걸음 속도가 조금 빨라지자 할머니를 돕겠다며 손님상에 반찬을 가져다 나르기도 했었다고 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찬을 나르는 것을 본 손님들은 제게 귀엽다며 남은 거스름돈으로 용돈을 쥐어주고 가시기도 했다더군요. 너무 어릴 때여서 저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요. 원래는 백반집 한켠에 할머니와 둘이 지냈었는데 어느 날 가게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작은 월세방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하연아,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가게에서는 장사만 하고. 할머니, 여기는 겨울에 따뜻해? 가게는 너무 추워. 잘 때 쉬마려운데 추워서 화장실에 못 나가겠어. 가게보다는 훨씬 따뜻해. 우리 하연이 고생 많았어. 할머니가 돈 더 많이 벌면 우리 또 좋은 데로 가자. 작지만 할머니와 둘이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방이 생겨 더없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과 가까이 붙어있는 옆집에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꼬질꼬질한 아저씨 한 명이 이사를 왔어요. 어린 제가 봐도 아저씨는 항상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다녔어요. 표정도 없고 멍한 얼굴로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는 인사하기도 무서웠으니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이웃 아저씨를 볼 때마다 인사를 잘 하라고 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온 지 3달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할머니 식당에 손님이 늦게까지 계셔서 저 역시 할머니를 기다리다 한켠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곤히 잠든 저를 업고 집으로 향하셨어요. 집에 거의 다 와서 할머니는 이상한 냄새를 맡으셨어요. 가스 냄새같이 기분이 나빴는데 냄새의 출처가
옆집 아저씨 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창문이 낮아서 뒤꿈치를 들면 안을 볼 수 있어 뚫어져라 살펴보셨던 거예요. 그때 얇고 낡은 커튼 사이로 자욱한 연기와 튀어나와 있는 발이 보였고 할머니는 큰일이 난 걸 직감하신 거죠. 할머니는 저를 급히 깨워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신 다음 옆에 있던 벽돌로 창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셨어요. 역시나 옆집 아저씨 방에서 나는 냄새가 맞았고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할머니는 방 안으로 물을 뿌리고 젊은 남자들은 방으로 달려들어가 축 늘어진 아저씨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아저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도 할머니와 제가 옆에 있었는데 아저씨는 눈을 뜨자마자 아이처럼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아저씨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저씨의 손을 잡고 등을 쓸어내리며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그날 방에서 작정하고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 덕분에 목숨을 구한 거죠. 나중에 커서 안 사실인데 당시 아저씨는 아프신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일을 하며 돈을 모았는데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며 전 재산을 날린 딱한 사정이 있었대요. 아저씨는 다시 열심히 일을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병마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아저씨의 죄책감은 커졌던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아저씨 역시 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 그날 밤 불을 피우고 기다렸다고 해요. 젊은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네가 따라 죽는다고 나서면 자네 어머니가 퍽도 좋아하시겠네. 저는 살 가치가 없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사기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지. 누구는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 자네 잘못 하나도 없어. 그냥 자네랑 어머니 인연은 여기까지다 하고 힘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나약한 마음 먹지 말게나.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아저씨에게 밥과 반찬도 해다 주고 가끔씩 담뱃값 하라며 동전을 몇 푼씩 쥐어주기도 하셨어요. 좌절에 힘들어하던 아저씨도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조금씩 용기도 얻고 전보다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쌀 들어오는 날이죠. 제가 옮겨다 드릴게요. 무겁고 힘든 일 있으면 다 저 시키세요. 자네처럼 삐쩍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무슨 쌀자루를 든다고. 내가 자네보다 힘 더 좋아. 할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엄청 기운 좋아졌어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자네를 보면 죽은 우리 아들이 생각나. 하연이 아빠 엄마는 살고 싶어도 못 살았어. 그러니 자네는 꼭 버텨. 어떻게든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살아. 다시는 그렇게 자기 목숨 막대하지 마. 할머니는 아저씨를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셨고 아저씨 역시 친어머니처럼 잘 따랐어요. 당연히 아저씨는 저도 엄청 예뻐해 줬어요. 오며 가며 알사탕도 선물로 주고 할머니가 바쁠 때는 저를 대신 돌봐주기도 했어요. 저도 할머니랑만 놀다가 아저씨가 놀이터라도 데려가주면 너무 신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도 바쁜 할머니 대신 아저씨가 저를 봐주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 제가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
조심하지 못하고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오른쪽 관자놀이부터 어깨, 팔, 다리까지 되었고 저는 너무 아프고 놀라 울지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아저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대인 자국이 심상치 않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주저앉았어요. 놀란 할머니가 달려왔고 전신에 붕대를 칭칭 감은 제가 아플까 앉지도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리고 계셨어요. 한순간 죄인이 된 아저씨도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고 있었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 치료를 받았지만 제 전신의 오른쪽에는 보기 싫은 화상 자국이 남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몇 날 며칠을 우시다가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피부 복원 수술을 꼭 시켜주시겠다며 전보다 더 열심히 백반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저씨가 비장한 얼굴로 할머니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말했다고 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연이를 잘 돌봤어야 하는데 이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나가서 하연이 수술비를 꼭 벌어오겠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한이 있어도 하연이 제가 꼭 수술시켜서 다시 예쁜 얼굴 만들어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꼭 돌아올게요, 할머니. 죄스러운 마음이 컸던 아저씨는 할머니 앞에서 책임지고 제 수술비를 벌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으니 고생스러워도 큰 돈을 벌어오는 곳으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아저씨를 보내줬다고 해요. 사실 그게 둘의 마지막이기도 했고요. 아저씨는 그렇게 돈을 벌러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살던 동네는 재개발로 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연락이 닿을 길이 없던 그때 아저씨와의 소식도 당연히 끊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멀리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백반집을 열어 둘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집안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저를 아껴주는 할머니가 계셨고 비록 화상 자국이 남았지만 두 발로 걷고 움직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고된 현실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할머니는 제가 중학생이 되자마자 허리와 다리가 아파 장사는커녕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두 사람의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할머니는 미안하다며 매일 눈물을 쏟으셨어요. 우리 하연이 할머니가 너무 침만되네. 미안해 하연아. 내가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아파서 우리 하연이 고생만 시키네. 미안해. 너무 미안해.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괜찮아. 엄마 아빠도 없이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널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하연이, 가여운 하연이. 슬프게도 할머니는 얼마 후 제 곁을 떠나셨어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혼자가 된 제 처지보다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보시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할머니가 여태껏 나를 이렇게 귀하게 길러주신 거잖아. 절대 나약한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자. 할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남하연으로 살아가자.
저는 항상 할머니 생각을 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선생님과 친구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저는 그렇게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로 학교를 떠났어요. 그 후 저는 어린 저를 받아주는 곳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낮에는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하고 저녁에는 목욕탕 청소와 카운터 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어려서 잘 모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더 악바리처럼 일을 했어요. 그래도 모두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 밥도 잘 챙겨주시고 손님이 없을 때는 쉴 수 있게 배려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18살이 되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목욕탕을 그만두고 야간 PC방과 편의점을 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게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가 희생하시면서까지 저를 이렇게 길러주셨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20살이 되고 난 후 제대로 된 일 한 가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나 단기 시간 알바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학교도 나오지 않은 제가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죠. 현실의 벽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검정고시 공부도 같이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서 퇴짜를 맞고 시무룩해져 있는 저를 보고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하연아, 네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더라?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사장님. 키도 작고 힘없어 보이는 꼬맹이가 일하고 싶다고 사정했던 게 벌써 5년 전이란 말이야. 야, 시간 진짜 빠르다. 지금은 키도 많이 크고 숙녀가 다 됐어, 하연이가.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내 덕분? 저 다 알아요. 사장님이 눈에 띄지 않게 저 먹을 것도 엄청 챙겨주시고 월급도 더 많이 주시려고 했잖아요. 항상 감사해요. 녀석도 참. 다 네가 잘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연아, 네가 괜찮다면 내가 널 다른 곳에 소개해 줄까 하는데 어때? 저를요? 다른 곳 어디요? 나는 당연히 널 아무 데도 안 보내고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지. 그런데 너도 이제 20대고 언제까지 식당, 편의점 이런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며칠 전에도 못 배운 너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시무룩해 보인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널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까 한다. 사장님, 내가 잘 아는 지인이 하는 고급 한식당인데 여기 페이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 일반 식당 같지 않게 복지도 대기업 회사처럼 잘해주고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준다더라.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오시는 손님들도 VIP들이 많대. 여기 이런 식당보다 그런 데서 일하면 더 인정도 받고 네 인생에 더 좋은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연이 넌 어떠니? 여기랑 다른 곳 아르바이트 다 정리하고 거기 한식당 가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네 여가 시간도 좀 가져. 네가 정말 내 딸 같아 사는 말이야. 안타깝기도 하고.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니 한번 해볼게요. 평소 열심히 하는 저를 예뻐해 주신 사장님이 정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고급 한식당에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며칠 뒤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와요. 남하연 씨 맞죠? 박 사장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연 씨를 칭찬하던데? 아닙니다. 사장님이 워낙 잘해주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어머, 겸손하기도 해라. 박 사장이 아주 눈물을 머금고 하연 씨를 위해 보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하던데? 네, 사실 부모님이나 친척 없이 혼자여서 절박했던 저를 받아주신 감사한 분이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더니 이렇게 몇 년의 시간도 흐르고 저를 여기까지 추천해 주신 겁니다. 지금 거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이리로 와줄 수 있어요? 그럼 절 뽑아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복지나 업무관에서는 밖에 매니저가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봐요. 아, 그런데 사장님, 제가 얼굴이나 팔 등이 좀 이런데. 뭐가요? 어릴 때 화상을 입어서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기 싫습니다. 그런 제가 여기서 일을 해도 될까요? 하연 씨,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난 하연 씨 눈빛 보고 뽑은 거니까. 누구보다 지금 하연 씨는 예쁘고 생기 있어요. 자신 있게 살아요. 알았죠? 사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몸의 상처들 때문에 제 자신이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사장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살았나 싶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밖에서 저를 기다리던 매니저를 따라 다른 사무실에 앉아 설명을 듣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연 씨. 저는 매니저 김다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먼저 유니폼이에요. 각각 3벌씩 드리니까 더러워지거나 뭐가 묻으면 바로 세탁해 주세요. 여기서 직원들에게 식사는 항상 열려 있어요. 매 끼니를 호화스럽게 먹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챙겨 먹기 힘든 직원들을 위해 사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신 부분이에요. 많이 먹는다고 눈치 안 주니까 마음껏 이용하세요. 항상 식비가 걱정이었던 제게 이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었죠. 식당에서 일할 때는 사장님이 꼭 챙겨주시지만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 삼각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월급 액수였어요. 제가 여러 곳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전부 합쳐도 받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월급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여기 사인해 주세요. 여기 식사 메뉴와 주류 종류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음에 올 때는 꼭 암기해서 와주세요. 네. 생소한 식재료와 만드는 비법이 다양하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알고 보니 이 한식당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오는 곳이었어요. 외관에 식당 이름 하나 적혀 있지 않아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겠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문을 찾지 못해 헤맸으니까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뵙길 바랄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면접과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으니 떠나갈 듯 기뻤어요. 면접 이후 안타깝지만 하고 있던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던 분들도 저와 헤어지게 됐다며 너무 아쉬워했지만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됐다고 하니 모두 본인 일처럼 좋아하고 축하해 주셨어요. 집에 가서 메뉴에 있는 모든 내용과 설명을 달달 외우고 출근을 시작했어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재료들이 많아서 헷갈렸는데 주방에 양해를 구하고 재료들 하나하나와 조리 과정을 직접 보면서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교육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체계적이고 격식이 있어 놀랐어요. 한 달 가까운 긴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실전에 투입이 되었어요. 긴장해서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했지만 매니저님과 다른 선배분들이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이 재미있었어요. 특히 주방 셰프들이 메뉴 연구를 하실 때는 홀 담당들도 모두 불러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음식에 대한 지식이 깊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의견이라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최대한 반영해 주시려고 하셨죠. 주방분들도 홀 교육이나 회의 시간에 같이 자리를 하며 직원 간 소통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한식당에는 경력이 5년 이상 된 분들이 많다는 것이 이해되더군요. 식당분들이 어리고 불쌍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줄곧 혼자였던 제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저도 한식당에서 일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식당의 흐름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베테랑 매니저가 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정기적으로 다 함께 메뉴를 연구하는 회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서로 조금씩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와중에 제가 먹어본 만두에 무언가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셰프님, 이 속에 부추 말고 갓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갓이요? 네, 지금 막 기억난 건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만두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그때 소금에 절인 갓을 넣으셨어요. 오, 신선한데요. 소금에 절인 갓이라. 네, 어려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다른 양념 없이 깔끔하게 소금으로만 절인 갓을 묵혔다가 소로 넣어서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백반집을 하시면서 손님들에게 만두를 조금씩 나눠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만두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엄청난 양념 맛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식감을 살려주는 갓을 넣은 만두를 좋아하셨거든요. 새로운 재료로 메뉴를 개발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하연 씨 의견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지만 만들어 보고 대체적으로 불호 의견이 더 많다면 메뉴에 올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해 줘요. 아유, 이렇게 제 말씀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걸요.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셰프분들은 갓을 구해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두소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맛보게 했어요. 셰프님, 하연 씨 말대로 소금에 그냥 절여서 넣은 만두가 제일 괜찮은데요? 저도요. 저도 입맛에 잘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한 할머니 레시피 만두를 제일 맛있다고 꼽아주셨어요. 좋습니다. 이번 신메뉴에 하연 씨 의견이 반영된 간만두가 추가되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연 씨, 고마워요. 도움 줘서.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저는 할머니 음식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을 뿐인걸요. 고마운 하연 씨에게는 이번 달 월급에 성과급이 더 추가되어서 나갈 거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할머니의 만두 레시피가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실제로 손님상에 올라가자 맛있어서 재료를 묻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연 씨, 맛보기용으로 나간 만두가 반응이 좋아서 따로 사갈 수 없냐고 손님들이 문의를 하세요. 우리 식당 메인 요리보다 더 입맛에 맞으시다나?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계속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냥 고양이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인걸요. 그 계기로 사장님과 셰프는 물론 한식당 식구들 모두 저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머니 만두의 반응이 한참 좋을 때쯤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손님 한 분이 늦게 예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 이분 예약을 어떻게 할까요? 하연 씨, 그냥 두세요. 자주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한식당에서 손꼽히는 VIP세요. 항상 혼자 늦게 오셔서 묵묵히 식사를 하다 가시죠. 그 유명한 L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저희 식당을 좋아하세요. 하연 씨는 평소처럼 퇴근하세요. 제가 회장님을 맞이할게요. 아니에요. 이런 VIP분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워지네요. 제가 남아서 잘 모실게요. 까다로운 손님은 전혀 아니에요. 조용히 식사만 하시다 가실 거예요. 메인 셰프도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체크만 한 번 더 하고 잘 부탁해요.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해가 지고 밖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손님의 테이블이 거의 빠졌을 무렵 한 노신사가 뚜벅뚜벅 홀로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손봉준으로 예약했어요. 안녕하세요, 손 회장님. 전 매니저 남하연입니다. 오늘은 사장님 대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 때문에 오늘은 그쪽이 늦게 퇴근하게 됐군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편안히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황 셰프한테 제가 평소 먹던 걸로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와인도요. 노신사는 메뉴북을 보지도 않고 바로 주문을 하더군요. 잠시 후 셰프님이 홀로 나와 회장님을 향해 인사를 했어요. 손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요즘 많이 바빴네요. 황 셰프 요리가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아유,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장님 좋아하시는 것들로 내올 테니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한식당 메뉴에 없는 손 회장만을 위한 요리가 있다는 것을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한 듯한 셰프님의 요리를 하나 둘씩 나르고 와인도 준비해 드렸어요. 하연 씨, 이 만두 회장님 갖다 드려요. 혹시 모르니까 2개 정도만 우선 드려보고 원하시면 더 준비할게요. 셰프님이 맛보기용으로 건네주신 할머니 레시피의 만두를 회장님 테이블에 놓아드리며 약간의 설명을 드렸어요. 회장님, 이건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셨던 방식으로 만든 만두입니다. 안에 들어간 소재료 때문에 맛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번에 출시한 것들 중에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요.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회장님은 한 개를 먹고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2번째 만두에도 젓가락을 가져가시더군요. 혹시 이 만두 안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소금에 절인 갓입니다. 아주 담백하면서 깔끔하고 맛있네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해주시던 그 맛이랑 너무 똑같아요. 참 고마운 분이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맛을 몇십 년 만에 여기서 느끼게 되다니 참 기쁘군요. 이 맛에 맞으셔서 다행입니다. 할머니가 백반집을 하셨었는데 다른 것보다 이 만두를 많이들 드시러 오셨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사장님이 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할머니 만두를 함께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찾는 그분도 백반집을 하셔서 제 끼니를 항상 챙겨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러고 보니 하연 씨 이름이 낯설지가 않네요. 실례되지 않는다면
할머니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동자 임자 되세요. 혹시 세주마을에 산 적이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랑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었어요. 마스크를 잠깐 벗어봐 줄 수 있어요? 네? 아, 네. 얼굴에 상처가 혹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전반적으로 화상 자국이 있나요? 네. 도대체 회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절 아시나요? 세상에, 이제야 만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하연아, 아저씨야. 손봉진 아저씨. 손봉진 아저씨요? 세주마을에서 살 때 니네 집 옆에 살았던 아저씨. 할머니가 백반집에서 매일 내 것까지 챙겨다 주시고 그랬잖아. 너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저씨 이름을 기억 못하겠지만 할머니 성함은 김동임, 그리고 손녀딸이 내 이름은 남하연이잖아. 기억 안 나니? 회장님이 우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저 역시 그동안 기억 저편에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그 옆집 아저씨? 정말이에요? 저랑 잘 놀아주시던 그 아저씨 맞아요? 그래 하연아, 내가 너랑 놀아주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뜨거운 것을 뒤집어 쓰고 네가 오른쪽에 화상을 입었잖니. 그때 내가 너무 죄스럽고 면목이 없어서 네 수술비를 벌려고 잠깐 동네를 떠나 일을 하러 갔던 거야. 할머니께 꼭 돈을 벌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지 돌아왔을 때 이미 동네는 사라지고 없더라. 할머니가 하시던 백반집도 없어지고 집도 다 허물어져 있고 할머니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도대체 어디로 갔었던 거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니? 할머니는 건강하시니? 아저씨, 할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셨어요. 뭐? 아이고, 그 감사한 은혜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손녀 수술비를 벌어왔는데 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어르신. 아저씨는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할머니도 아저씨 마음 다 알고 가셨을 거예요. 생전에 제가 혹시라도 잊을까 아저씨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아저씨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아신다면서요. 그리고 그 말씀도 하셨어요. 제 수술비를 벌어오겠다며 떠나던 그날 아저씨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눈으로 다 보였다고. 그거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어르신 용서하세요. 제 말을 들은 아저씨는 아이처럼 더 크게 울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따라 울고 말았어요. 그날 남은 식사도 다 거절하시고 아저씨와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퇴근 시간에 맞춰 한식당 앞으로 고급 승용차가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한 회사에 도착했어요. 하연이 왔구나. 이리 와서 앉으렴. 여기가 아저씨 사무실이야. 이 회사가 정말 아저씨 거예요? 어렵게 일구고 갖고 낸 회사란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와 네 덕분이니 네 것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내 목숨을 할머니가 구해주셨잖니. 되는 일도 없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했다는 생각에 불을 피워 어머니 곁으로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구해주셔서 게다가 매번 내 끼니까지 챙겨주시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었는데 이제 만날 수가 없다니 너무 슬프고 참담한 심정이구나. 아저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아저씨는 제 수술비를 벌기 위해 돈 되는 일은 마다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손톱까지 빠진 줄 모르고 일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아저씨의 성실함과 일하는 솜씨가 마음에 든 한 사장님이 곁에 두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해내니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후 동네로 돌아왔지만 저희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가끔 네 꿈을 꾸기도 했단다. 화상을 입은 널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어가던 그날의 모습이 나타나더구나. 항상 네 상처가 마음 한켠에 죄책감으로 남아 괴로워하고는 했었거든. 할머니와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 더 이상 뵐 수가 없다니. 할머니와 네 생각을 하며 내가 여기까지 버텨왔던 건데. 아저씨, 그만 우세요. 너라도 이제야 만난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하연아, 할머니와 지키지 못했던 늦은 약속을 이제라도 네 앞에서 다시 하고 싶구나. 그래도 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일만 하고 사느라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단다.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내게 최고로 좋은 것만 다 해주고 싶단다. 네?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아저씨한테 말하렴. 그리고 이제서야 약속을 지키는 나를 용서해 다오. 그날 이후 아저씨는 쉬지 않고 제게 필요한 것들을 물으셨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하루는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하연아,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를 미리 모셔놨단다. 피부 세포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실력자셔. 그래서 말인데 네 화상자국 수술을 해주고 싶구나. 화상자국을요? 완전 100%로 돌아가긴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야.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진작 당연히 해줬어야 하는 수술인데 너무 늦어 미안하구나.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있니? 뭐든 말하렴. 거기 한정식 식당 그만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아저씨가 해줄게.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활기를 느껴요. 이번에 만두도 제 의견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아저씨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정말 너무 가족 같고 좋아요. 제가 거기서만 벌써 7년째 일하고 있는걸요. 그래? 그렇다면 그 일을 계속하면서 못다한 공부를 다시 해보는 건 어떻겠니? 공부를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중학교도 졸업하기 힘들었다며. 이 어린 것이 혼자 살아나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꼬. 너만 괜찮다면 다시 공부도 시작해서 졸업장을 따면 좋겠구나. 검정고시를 한때 준비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 안타까웠는데 제가 다시 공부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아저씨가 다 서포트 해줄 거야. 넌 충분한 자격 있어. 제게 이번 생에 다시 공부에 도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씨 말에 눈시울이 절로 붉어지더군요. 한때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며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 좌절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연이 네가 특별히 살고 싶은 지역이 있니? 아무래도 출퇴근이 편한 곳이면 좋겠지?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마련해 줄게. 편하게 지내렴. 집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 저한테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작은 단칸방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아저씨 마음이 좋지 않아.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면허는 있니? 아니요. 운전할 줄 몰라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운전학원 끊어줄 테니 면허부터 따보자. 면허 나오면 네가 타고 다닐 만한 예쁜 자동차 한 대 뽑아줄게. 가볍게 끌고 다니렴. 그리고 또 하연이한테 뭐 해줄 게 없으려나? 아저씨는 계속 제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잊고 지낸 아저씨를 만나 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인데 정작 그 할머니의 은혜를 제가 다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 정말 아저씨는 제게 아늑한 집과 자동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좋은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셔서 퇴근 후 집에서 중학교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저씨가 소개해 주신 훌륭한 의사분께 몇 차례나 되는 피부 재건 수술을 받았고 정말 눈에 띄게 화상 자국이 흐려졌어요. 아저씨가 그날 방에서 구출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수술 후 새 삶을 살게 된 기분이었어요. 덕분에 전보다 더 자신 있는 모습과 목소리로 즐겁게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요. 요즘 아저씨는 잊지도 않은 제 미래의 남편을 걱정하고 계시답니다. 하연아, 네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 회사를 물려줄까? 집은 아파트가 좋니? 아니면 단독주택이 낫니? 아기 생기면 무조건 튼튼한 차로 바꿔줄게. 아저씨, 저 지금 남자친구도 없어요. 내가 너무 앞서갔나? 한때는 고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좋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맺어진 아저씨와의 인연에 감사드릴 뿐이에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결국에는 약속을 지킨 아저씨를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내일은 아저씨와 할머니 모신 곳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이제 울지 않고 웃는 얼굴로 할머니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달라진 제 삶에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성실하고 착한 태도로 삶에 임할 거예요. 할머니께서 잘 길러주신 그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소중한 인연들과 곁에 기적처럼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